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조선해운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양종서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조선업 현황과 전망, 특히 이제 후판 수요하고 관련한 이제 조선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뭐 끝으로 이제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시장의 상황이 그 앞으로의 조선업의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생산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세계 조선업 시황입니다. 조선업 시장은 이게 지난 이제 2002년에서 2008년에 있었던 그때까지 약 한 6년간 지속되었던 그 호황기 때 너무 많은 선박들이 발주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선봉량의 과잉이 이루어지고 해운업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이 바로 꺾인 거는 아니고요.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제 조선업 시황이 꺾이면서 불황이 시작되었다고 판단이 될 무렵에 조선업계가 이제 그동안 준비해왔던 에코십, 그러니까 그 연료 효율의 개선된 에코십을 내놓으면서 그 시황을 기반으로 해서 약 2015년까지 또 이제 어떤 그 비교적 많은 수주를 이렇게 거두었던 그런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호황과 2차 그 에코십 시장이 이제 두 번에 걸친 그 많은 선봉량을 이제 건조를 해서 시장으로 내보내면서 사실은 이제 해운 시장에서 굉장히 그 선봉량 과잉이 심화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에 그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2015년이 지나고 2016년부터는 사실 에코십에 대한 그 장점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시황이 이제 꺾이고 시장이 침체되는 이런 그 시기를 맞았는데요.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 세계 조선 산업이 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최소의 그 발주량을 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약 연간 3,500만 CGT 정도의 그 발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지금 거의 이 선에 닿질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유일하게 이제 이 선을 한번 살짝 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그 중국에서의 그 LNG 수입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제 LNG선, 그러니까 LNG 운반선 시장의 수요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2018년에 수요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이제 3,500만 선에 한번 걸칠 수가 있었던 건데, 나머지 선종은 크게 변동 없이 뭐 이렇게 좀 아주 좋지 않은 정도의 수준을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자면은 이런 선봉량 과잉이 한번 형성이 되면 대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불황이 지속되는 이런 그 패턴들을 계속해서 한 수백 년, 200년 넘게 이런 패턴들을 계속 지속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집중 건조된 선박들이 이게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또는 이제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해서 그 집중 건조된 선박들까지도 수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를 때까지 이제 불황이 지속되는 이런 이제 형태의 어떤 그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이 불황을 끝으로 2021년부터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거는 꼭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요인이 나타나는 거는 과거 역사에 없었던 그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그 환경 이슈가 이런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LNG의 수요가, 그것도 물론 환경 규제, 그러니까 환경 요인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LNG가 이제 석탄을 대체하는 수요로 이제 급격하게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 운반선 시장이 하나 팽창하고 있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래프로 넘어가겠는데요. 4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이제 지난해 좀 특이한 어떤 물류 정체 현상 때문에
그 컨테이너선의 운임이 급상승했습니다. 뭐 과거 대비해서 뭐 6, 7배 정도의 운임이 오르면서 이제 컨테이너선 선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컨테이너선이 먼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발주를 집중적으로 작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2021년과 2022년 그래프를 보시면 유독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그래프하고 이제 그 짙은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두 그래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 그래프가 컨테이너선 발주량이고요. 이 이제 짙은 파란색의 그래프가 이제 그 LNG선의 발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금년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거의 두 선종 외에는 다른 선종 발주량이 지극히 미미할 정도로 지금 두 선종이 굉장히 그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지금 그 LNG 시장과 컨테이너선 시장이 그 환경 규제의 어떤 직접적인 대응에 의한 이제 수요를 일으키면서 지금 두 시장이 먼저 일단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 하락 우려 이런 그 우려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선 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환경 규제 효과가 어떤 그 조선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수요를 이끌 거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 그 표로, 그림으로 넘어가겠는데요. 5페이지에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갑작스러운, 조금 약간 갑작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제 조선 시황을 회복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해상환경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황 회복이 거의 전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해상환경 규제에 의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과거 뭐 몇십 년 전부터도 사실은 해상환경 규제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탄소 중립하고 탄소 중립 이슈하고 물려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강력한 규제들이 발효되고 있고요. 그 전에 202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부터 발효가 된 IMO의 삭스, 황산화물 규제를 보자면 앞으로의 선박들은 이제 과거에 황을 3.5%까지 함유한 연료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 규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황을 0.5% 밖에 함유하지 않은 선박 연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의 연료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요. 연료 비용이 약 한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료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 운항 비용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후선이 연비가 떨어진 노후선을 운항하는 장점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사들이 이렇게 연료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IMO의 EEXI라든지 CII 같은 강력한 규제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023년부터 시행되는 IMO EEXI라는 규제를 보면은요, 이 규제는 뭐냐면 IMO가 정한 그 해의 어떤 에너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화물을 1톤의 화물을 1마일 옮기는 데에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효율성 지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걸 계산해서 전 세계에 운항하고 있는 모든 선박들, 이 선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건 그 당시에 어떤 규제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전 세계에 운항하는 국제항행하는 모든 선박들이 효율성 지수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료를 바꾼다든지 선박을 개조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의 선박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도를 감속 운항하면서, 엔진의 파워를 제어하는 장치를 달아서 효율성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속도를 떨어뜨려서 운항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 규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전 세계 선박의 약 85%가 이 규제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85%의 선박이 자기의
그 정기 검사일을 도래하는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제 그 검증을 받아서 속도를 다운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가 심한 노후선의 경우에는 속도를 50% 이상 감속해야 되는 선박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EEXI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감속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선박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조선을 대체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조선 수요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아주 노후화가 심한 선박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조선으로 대체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교체 투자 수요까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IMO CII 규제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규제는 선박이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그 선박을 운항하면서 배출했던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효율 지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수에 따라서 A, B, C, D, E 등급으로 이 등급을 나눠서 C등급까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만 D등급과 E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D등급은 3년, E등급은 1년만이라도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그 IMO가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 이 등급을 C등급까지 올릴 정도의 개선을 선박이 하지 못하면 아예 모든 그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퇴출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선 선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그 등급에 걸렸을 경우에 과연 그 선주가 이 배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이 배를 개선시켜서 계속 운항을 할 거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 규제가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준선이 매년 2%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도록 매년 이 기준선이 아래로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선 선주들이 만약에 그 해에 C등급을 맞출 수 있다고 해도 그 다음 해의 C등급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노후선의 재투자가 이루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회의가 강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규제만으로도 상당히 그 노후선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그 잠재적인 수요들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조선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O하고 별도로 그 규제안을 입법화해서 뭐 탄소 배출권을 사야지만 EU 영내 항만에 기항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연료에 대한 온갖 페널티들을 중장기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 규제의 그 경향을 보자면 거의 노후선에 대한 퇴출을 지금 다중으로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주들이 노후선을 이제 교체하고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이런 투자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조선 시황이 그 굉장히 심각한 해운 시장의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선주들이 그러면 노후선을 여기서 퇴출시키고 지금 당장 선박을 교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중장기적으로 IMO나 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저탄소나 무탄소 선박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고 이게 언제 나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그 상용화되어 있는 연료로서는 그나마 이제 LNG 연료가 한 20에서 25%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2030년에 선박 척당 40%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IMO의 목표에도 지금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계하고 기자재업계는 현재 그 암모니아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엔진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게 2024년에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약 2, 3년의 실증을 거쳐서 상용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과연 그 암모니아 연료가 그 어떤 IMO나 세계 그 유엔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 규제를 주도하는 그런 그 기관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청정한 연료로서 많이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불확실성이 큽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소가 그 연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난제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대형화할 수 있냐의 문제, 그다음에 뭐 경제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걸로 거론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최소한 2040년이 넘는 대단히 장기적인 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선주들이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떤 연료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그 연료를 적용한 선박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선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더 이상 운항을 할 수 없는 노후선들만을 빼고 거기에 이제 그걸 교체하는 그런 정도의 투자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게 관망하면서 조선업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환경 규제가 어떤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초호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선주들의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갑자기 모든 선박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이런 일을 단행한다는 건 조금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은 저희로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선 시장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은요, 이제 신조선가가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조선 가격도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고요. 2013년에 살짝 올랐다 다시 떨어진 다음에는 거의 신조선 가격의 변화가 없이 그 바닥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이후로 이제 선박의 수요가 크게 급증한 이후로 이제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1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초 대비 현재는 약 한 30% 내외 정도 선종별로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그 주제인 후판하고 관련해서 본다면, 현재 작년에 이제 중국이 그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이제 철강제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조선업의 그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후판 역시도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이었던 19년 초 대비해서 이제 국내산, 중국산 유통 가격 기준으로 약 한 80%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산 수입가도 약 한 70%, 2020년 초 대비해서는 80% 이상 상승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신조선 조선사에서 이제 선박을 건조할 경우에 약 한 30% 내외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바로 이 후판 가격에서 비롯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희가 개략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제 한 30% 정도 그 선박 가격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마이너스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이제 수익성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은 조선사들이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익성을 내고 이 적자들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난감한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전에 먼저 좀 주요 조선업 국가들의 수주 점유율 추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2007, 8년경쯤 이제 중국 중국이 이제 대대적으로 조선 설비에 투자를 하고 그게 완공된 것들이 대개 2007년, 2008년, 2009년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 이후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CGT 기준으로 약 한 30% 내외 정도의 그 점유율을 점유해 왔습니다. 어떤 때 27%를 가기도 하고, 어떤 때 이제 33%를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그 LNG선 시장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30%대 후반 정도의, 그러니까 35% 후반 이후, 그러니까 그 35%를 조금 넘는 정도에 걸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그 컨테이너선이나 그 LNG선 같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유리한 선종들이 지배적으로 그 수요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이번 그 상반기에는 약 46%를 점유하면서 이제 중국을 압도해서 그 1위에 올라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간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조선업은 사실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금년 상반기엔 7.2%까지 떨어졌는데요. 거의 몰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 조선 산업의
거의 투자를 해오지 못했고요. 구조조정 이후에 그 자기네들이 어떤 기술 개발 능력들을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그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영향들도 있고 그 낡은 설비들을 좀 대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조선사들이, 이제 일본 조선사들이 그 중국 조선사들의 지금 투자를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 일본의 그 중형 선박 위주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의 이 점유율 하락분을 거의 중국이 흡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지금 환경 규제 국면에서 이제 효율성, 품질을 기반으로 조금씩 수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이 유리한 그 선종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좋은 상황을 보이면서 그 수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발주를 늘려가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감소분을 흡수하면서 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조선 시장이 한국과 중국 이렇게 2개국의 G2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한국의 지금 한국 조선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의 수주 추이인데요. 현재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이 이제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 조선업계도 수주가 크게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0페이지 아래 그래프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전 세계 조선업에서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 발주량이 한 3,500만 CGT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그 기준선을 제가 조금 제시를 해드리자면요. 우리나라의 필요 수주량은 연간 1000에서 1300만 정도가 적정하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살만한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에서 1300만 정도를 수주를 하고 매년 그리고 연간 한 1100만 CGT 내외 정도로 생산하는 게 현재는 적정하지 않나 저희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의 수주 상황이 양호하다, 불량하다, 미흡하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조선업 불황이 심화됐던 2016년에서 20년까지는 보시면 2018년, 그러니까 그 LNG 선이 팽창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0만 CGT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21년 작년에 그 전 세계 발주량이 굉장히 팽창하면서 우리나라가 1700만, 거의 1800만 가까운 정도의 수주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 정도 줄어든 물량이지만 상반기에만 994만 CGT, 거의 1000만 CGT에 육박하는 정도를 수주하면서 여전히 그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1페이지의 그 선종별 수주 추이를 보시자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2021년과 2022년, 그러니까 금년, 죄송합니다. 이게 저 6월까지 그래프로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6월까지도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자면은 거의 이 파란색의 그 LNG선, 보라색의 컨테이너선이 굉장히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시장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어떤 특정 선종, 특히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컨테이너선과 LNG선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일단 일감을 좀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그 LNG선은 교체 투자를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LNG선이 유일하게 실질적인 해상 물동량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고요. 그 외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 벌크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체 투자가 지배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컨테이너선은 대대적인 교체 투자와 이제 그 EEXI 같은 이 속도를 다운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그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반면에 아직까지 탱커나 벌크선 시장에서는 그런 투자가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한국 수주 잔량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번 7월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초 대비, 그러니까 금년 초 대비, 2021년을 대비한 이유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그때 대비 약 한 52% 정도 증가해서 3,508만 CG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금 약 한 3년 정도의 우리나라 전체 그 생산량의 3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수주 잔량인데요. 이런 그 수주 잔량은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선업은 좀 특이하게 이게 그 수요가 증가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성과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주 잔량,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박을 만드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2, 3년 정도 후에 인도할 물량들을 보통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사 입장에서 2년치의 일감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영업 부문에 이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발주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빨리빨리 싼 가격이라도 먼저 이 일감을 확보하려고 채우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 성과가 따라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신조선 발주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는 2020년 4분기부터였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성과가 급격하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어느 정도 2년치의 물량을 채워놓고 나서 2021년부터 이제 조선사들의 영업 부분들이 조금 협상력에 우위를 가지면서 선주 대비 협상력에 우위를 가지면서 이제 성과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치의 수주 잔량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조선사들이 앞으로도 조금 시황이 부진하더라도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선박의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입지를 확보한 데 이 수주 잔량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신조선 가격 하락이 방어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 건조량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후판 수요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익숙한 좀 CGT 단위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2002년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호황기 물량은 2011년과 12년까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거의 이제 건조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나온 물량은 뭐냐면,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에코십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십이 발주되면서 그걸 이제 수주한 물량을 쳐내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이제 2013년에서 2016년 시기에 우리나라가 대략 어느 정도를 건조했냐면, 1200만에서 1270만 CT 정도를 건조했습니다. 그런 정도면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거의 설비를 감축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16년부터 그 수주 불황이 닥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감이 줄어들면서 2017년에 약 한 1050만 정도로 건조량이 떨어졌고요. 2018년에는 770만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바닥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그 불황이 제일 극심했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그 내보낼 물량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8년에 사실 건조량 바닥이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수주가 조금씩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건조량이 2020년까지 또 1000만 CGT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조금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에 이게 1000만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사실은 계획상으로는 작년에도 이게 못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2021년으로 이월되면서 1000만을 살짝 넘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건조 능력 대비 그렇게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금년 상반기에 이제 약 한 400만 정도로 조금 부진한 상태고요. 이게 작년에 1000만 CGT를 넘어갔습니다만 2020년에 받은 물량이 좀 저조한 관계로 금년도에 그 건조할 물량은 약 한 820만 CGT 내외 정도로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는 현재 작년부터 수주 현황은 굉장히 개선됐지만, 건조량은 그 개선되기 이전 2020년 그 수주 물량을 건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이제 건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부터 다시 이제 1000만 CGT 이상으로 정상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조선사들의 건조량 합계가 연간 1100만 CGT 내외를 기록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GT 단위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후판의 수요는 이게 CGT보다는 GT하고 더 연관이 큽니다. 이제 GT라는 거는 이제 선박의 외벽하고 이 갑판이 싸고 있는 용적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톤수고요. CGT라는 거는 이걸 보정한 톤수입니다. 그 보정을 뭘로 했냐면 얼마만큼의 공수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작업자들의 작업량이 들어가는가를 개수로 평가를 해서 보정한 톤수여서 일감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CGT를 쓰지만 사실은 후판하고 더 연관이 있는 그 지표는 GT입니다. 근데 이제 GT를 보시면은 이게 CGT하고 뭐 거의 유사하게는 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들쭉날쭉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에 보시면은 사실은 CGT 대비 GT가 상당히 이제 좀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건조하고 있는 물량 중에서 LNG선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선박이기 때문에 CGT로는 높게 잡히는데 그 GT 단위로는 그렇게까지 높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뭐 손해를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감을 확보하는 것 대비 현재는 LNG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후판의 후판의 수요 비중은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까지가 조선업의 현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업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선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15페이지에 지금까지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환경규제의 효과에 의해서 잠재적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컨테이너 선원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 선종은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로서 제가 16페이지에 표시된 그래프를 좀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 선종의 그러니까 이 환경규제 효과에서 본격적인 교체 투자가 일어난다면 분기당 평균 요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는 저희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평균적인 분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선종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교체 투자가 시작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보시면 이제 2020년까지 불황이 지속됐던 이 시기에는 뭐 당연히 이 선에 걸치지 못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컨테이너선은 뭐 굉장히 이 평균선을 넘어서서 거의 약간 과도할 정도로 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벌크선도 대략 이 선들을 돌파하면서 약간의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2022년에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탱커는 사실 아직까지 빨간색 점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 투자들이 제대로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탱커는 사실은 작년에 시황이 다른 해운 시장들은 개선이 됐는데 탱커 시장은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뭐 이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이제 15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과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뭐 조선사들이 비교적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선주들이 판단했을 때는 성과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금리도 인상되고 있어서 사실 선주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체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하고 새로운 선박을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주들이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LNG선, 컨테이너선 이 두 선종만으로도 한 3년치 이상의 필요일감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협상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걸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LNG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철강제 수요에는 조금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탱커 수요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탱커가 이제 교체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의 실적을 보자면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건조량도 일단은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금년에 건조하는 선박들이 2020년까지, 그러니까 성과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수주한 저성가 물량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철강제 가격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겹치면서
금년까지는 이제 그 2022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적자를 유지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한 2021년 수준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되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는 이런 조선사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제 가격도 조금 그 어떤 중국의 감산 기조라든지 이런 게 완화된다면 좀 하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정리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2023년까지 세계 발주량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희 쪽 견해입니다. 영향은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상황이고, 이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상황에서는 다시 내려갈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주들이 약간 그 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조금 발주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업계가 이미 3년째 약 2025년까지의 그 일감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2024년부터 수주가 재개된다면 조선업계로서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그 EXI, CII 같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점점 폐선이 증가하고 이 규제의 어떤 그 효과를 몸소 이제 체득한 선주들이 교체 투자에 대한 결정을 조금씩은 늘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이후에는 다시 연평균 4천만 CGT의 발주량을 지속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장기적 전망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수주를 받을까라고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 한 28%에서 30% 정도, 그 정도의 그 점유율을 예상한다면 우리나라가 1,050만에서 1,250만 정도 CGT, 이렇게 단위로요. 그 정도의 수주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점점 그 효율이라든지 이런 품질이 시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점유율 제고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점유율 제고 효과 같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연간 1,100만에서 1,500만 정도의 수주가 앞으로 향후 한 10여 년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량은 2023년에 약 한 1,050만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는 2024년부터는 1,100만 CGT 이상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선박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선사들이 점점 더 좋은 선박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 시기를 이렇게 좀 가늠하면서 최소 교체 투자를 전략으로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이런 투자들이 분산된다면 과거처럼 한꺼번에 배를 짓고 과잉이 일어나고 이런 그 패턴이 완화되면서 그 조선업의 그 경기의 어떤 그 높은 변동성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페이지에 클락슨의 장기 전망을 하나 더 해외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슨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브로커로서 그 리서치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제 브로커 회사인데요. 리서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포캐스트 클럽이라는 데서 이제 매년 봄, 가을, 3월과 9월에 장기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근에 발표된 2022년 그 봄의 장기 전망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의 조금 들쑥날쑥하는 부분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향후 10여 년간 연평균 약 4,450만 CGT의 그 발주량이 있을 것으로 클락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쪽 자체 전망은 연평균 약 4천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클락슨은 그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향후 10여 년간 약 연간 1,250만에서 1,400만 정도까지 그 건조가 가능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주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에서 현재는 지금 다 조선업의 전망이 이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지금 환경규제 효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선업의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해운업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조선업의 변동성도 좀 낮아지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결론으로 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